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 잡필기 들어서 푸는 빈출 모의고사 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서양의 각 시대별 조경 양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서아시아 조경은 수렵원 및 공중정원이 특징적이다. 맞죠? 서아시아 바빌론의 행인가 등 공중정원과 왕과 귀족을 위한 사냥터였던 수렵원은 오늘날 공원의 시초로서 고대 서아시아 조경의 특징이다. 자, 이집트는 상업 및 집회를 위한 공공정원이 유행했다? 틀렸죠. 상업 및 집회를 위한 공공정원은 그리스의 아고라와 로마의 포름이지 이집트 아니다. 고대 그리스 포름과 같은 옥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자, 포름은 그리스 아니죠? 로마입니다. 그리스는 아고라. 로마의 주택정원에는 지스터스라는 가족을 위한 사적인 공간을 조성하였다. 자, 지스터스는 가족을 위한 사적인 공간 아니고요. 과수원과 채소밭으로 이용하는 후원입니다. 지스터스. 가족을 위한 사적 공간은 주랑식의 제2중정인 페리스틸리움이죠. 제1중정 아트리움, 손님맞이용 공간이고 가족을 위한 사적 공간은 제2중정인 페리스틸리움이다. 자, 사적지 조경의 식재 계획 내용 중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성곽 가까이에는 교목을 심지 않는다. 맞고요. 궁이나 절의 건물터는 잔디를 식재한다. 맞습니다. 큰 나무 심지 않고 잔디 심는다. 자, 민가의 앞마당에는 교목류를 식재한다. 틀렸죠. 앞마당은 행사와 작업을 위해 비워뒀습니다. 교목류 식재한다. 틀렸다. 사찰, 회랑의 경내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사찰, 회랑 경내에는 나무 심지 않는다. 민가의 앞마당도 비워두지 교목류 식재한다 하면 틀려요. 응접실이나 거실 쪽에 면하여 주택정원의 중심이 되고 가족의 구성단이나 취향에 따라 계획한다. 이와 같은 목적의 뜰은 주택정원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안뜰입니다. 응접실이나 거실 쪽에 면해서 주택정원의 중심이 된다. 가족 구성원의 취향에 따라 계획하는 것은 안뜰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 주택조경을 앞뜰, 안뜰, 작업뜰로 나눠서 살펴보면 앞뜰은 대문과 현관 사이의 전이 공간이다. 주택의 첫인상을 좌우하며 보통 입구로서의 단순성을 강조하죠.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다. 뒷뜰은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기능적 차단으로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는 공간이죠. 침실에서의 전망이나 동선을 살리는 게 뒷뜰. 작업뜰은 연장을 보관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주방, 세탁실, 다용도실, 빨래터, 건조장의 기능을 한다. 작업뜰. 장식 화분을 줄지어서 배치했을 때, 줄을 지어서 배치했을 때의 아름다움은 줄지어서 반복해서 나오죠. 반복미입니다. 장식 화분을 줄지어 배치했다. 반복미 찾습니다. 괴석이라고 불리는 태호석이 특징적인 정원 요소로 사용된 나라는 바로 중국이죠. 태호석은 중국 수저우 부근에 있는 타이후 주변에서 채취한 까무잡잡하고 구멍이 많은 복잡한 형태의 괴석이다. 태호석은 중국. 아외나무의 식재시 품의 산정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자, 아외나무는 H, 수고, 나무 높이로 식재시 품 산정을 합니다. 아외나무를 비롯해서 독일 가문비, 동백나무, 잣나무, 전나무, 섬잣나무, 리다소나무, 향나무, 편백, 측백, 주목 등은 H, 나무 높이, 수고로 품 산정을 한다. 자, 임해전 나왔다? 안압지 체크해야 되겠죠? 임해전이 주로 직선으로 된 연못의 서고의 남북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연못 내 돌을 쌓아 무산시비봉, 무산시비봉, 이것도 키워드죠? 무산시비봉을 본뜬 석가산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조경 유적이다. 통일신라다. 자, 임해전이다. 무산시비봉을 본떴다. 통일신라시대다. 안압지 찾아야 되죠. 자, 부용지는 부용정이 있는 창덕궁 후원 초입에 조성된 대표적인 방형 연못이에요. 부용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나온다. 천원지방 조형원리다. 부용지고요. 포석정은 통일신라고요. 사적 1호다. 왕이지의 난정고사를 본뜬 왕의 공간으로 현재는 곡수거만 남아있다. 포석정, 흐르는 물에 잔을 띄우고 자기 앞으로 떠내려올 때까지 시를 읊던 유상곡수의 장소다. 포석정입니다. 그리고 향원지는 조선시대 세조 때 경복궁 북쪽의 후원에 조성된 방형 연못이 향원지가 되겠습니다. 자, 임해전 무산시비봉, 통일신라다. 안압지 찾으십시오. 자, 토공사 정지작업 시에 일정한 장소에 흙을 쌓는 일을 성토라고 하죠. 흙을 깎는 것은 절토, 흙을 교체하는 것은 객토입니다. 흙을 쌓는 것은 성토다. 다음 장비 중에 지면보다 높은 곳에 흙을 굴착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바가지의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거꾸로 돼 있어서 높은 곳에 흙을 이렇게 굴착하는데 용이한 형태로 생긴 것이 파워셔블입니다. 바가지의 장착 형태에 따라 높은 곳을 굴착하는 파워셔블, 장비보다 낮은 곳을 굴착하는 것은 백호가 적합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백호, 반대로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장착하는 것이 파워셔블이다. 높은 곳 굴착 파워셔블. 다음 중 식물 재료의 특성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 살아있는 식물 재료는 생장과 번식을 계속하는 연속성이 있죠. 생물로서 생명 활동을 하는 자연성을 지니고 있다. 맞고, 계절적으로 다양하게 변한다. 주변과 조화성을 가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불변성과 가공성을 지니고 있다. 요건 생물 재료의 특징 아니죠. 불변성과 가공성은 인위적인 인공 재료의 특징입니다. 전통 민가조경이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전통 민가조경이다. 자, 공원이나 주거지, 기타 시설보다는 문화재 프로젝트로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가조경은 주로 문화재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다. 다음 중 경복궁 교태전 후원과 관계없는 것은, 자, 경복궁 교태전 후원에는 계단형 꽃밭이죠. 화계가 있고요. 경복궁 교태전 후원은 아미산이라고 칭하죠. 언덕 형태로 조성된 아미산이라고 칭한다. 굴뚝은 육각형 4개가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상량전은 경복궁 교태전이 아니라 창덕궁 낙선제 뒤쪽에 화계 언덕에 자리 잡은 육각형 누각입니다. 상량전은 창덕궁 낙선제 뒤쪽에 있다. 경복궁 교태전 아니다. 기억해 두십니다. 묘지공원의 설계 지침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장제장 주변에는 기능상 키가 작은 관목만을 식재한다.
자, 장제장 주변은 기능상으로 키가 큰 교목류를 식재합니다. 키 작은 관목 식재한다. 틀렸다. 장제장 주변은 키가 큰 관목을 식재한다. 상책로는 이용하기 좋게 직선한다. 자, 묘지공원도 공원이죠.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조성합니다. 직선화한다. 틀렸다. 묘지공원 내에는 경건한 분위기를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등 휴게시설 설치를 일체 금지시킨다. 자, 이것도 아니죠. 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 놀이시설도 설치를 해야 인기가 있습니다. 자, 전망대 주변에는 큰 나무를 피하고 적당한 크기의 화목류를 배치한다. 자, 전망대에는 전망이 잘 보여야 되니까 큰 나무는 피하고 적당 크기의 화목류를 배치한다. 요거 맞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묘지공원 전망대에는 큰 나무 피한다. 다음 중 골프코스 중 티와 그린 사이에 짧게 깎은 페어웨이 및 러프 등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잔디로 적합한 것은? 자, 우리나라 들잔디입니다. 티와 그린 사이 페어웨이와 러프 등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들잔디다. 벤트그래스는 주로 그린에 이용하죠. 들잔디는 밟는 압력, 다밥에 잘 견디죠. 티와 그린 사이 짧게 깎은 페어웨이나 러프 등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다음 보기의 설명은 어느 시대 정원에 관한 것인가? 자, 석가상가 원정 화원이 특징적이다. 잘 모르겠죠? 대표적 유적으로는 동지 만월대, 수창궁원, 청평사, 문수원 정원 등이 있다. 자, 고려시대인데요. 자, 요것도 모른다. 그 아래줄로 가볼까요? 휴식 조망을 위한 정자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자, 고려시대 특징인데, 자, 위에 거 다 몰라도 맨 아래 송나라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100% 알아내셔야 됩니다. 송나라 영향으로 화려한 관상 위주의 이국적 정원을 만들었다. 요건 그냥 역사 문제입니다. 중국이 송나라일 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였죠. 송나라, 원나라 때 고려시대고, 백제와 통일신라다 주로 당나라가 되겠죠. 조선시대다, 명나라, 청나라, 조선시대. 이렇게 연결시키면 송나라 영향받았다. 요거 보고 바로 고려시대.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중 단풍나무과 수종이 아닌 것은? 자, 요건 암기했던 게 있죠. 신, 복고, 단풍, 패션. 자, 신나무, 복자기,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과 수종이다. 자, 이 나무는 이나무과 수종이에요. 단풍나무과 아니다. 다음 중 흉고직경을 측정할 때 지상으로부터 얼마 높이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자, 흉고직경 측정 시에는 일반적인 성인의 가슴 높이인 120cm 부근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흉고직경은 성인의 가슴 높이인 120cm에서 측정한 수목의 지름을 뜻한다. 흉고직경 120cm. 덩굴로 자라면서 여름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수종은? 자, 능소화입니다. 능글능글 능소화. 능글맞게 마주본다. 마주낙이고, 덩굴식물로 7월에서 8월 여름철에 개화합니다. 자, 등은 보라색 꽃이 5월에 개화하고, 홍가시나무는 5월에서 6월, 남천은 6월에서 7월에 흰 꽃이 핀다. 남천은 덩굴식물이 아니죠. 관목이죠. 능소화가 덩굴로 자라면서 여름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수종이다. 가로수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가로수는 공해에 강해야 되겠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다밥에도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도 잘 적응을 해야 된다. 자, 하지만 지하고가 낮은 수종은 부적합합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 및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정 높이 이상의 수고를 가져야 된다. 지하고가 낮은 수종은 가로수로 부적합하다. 기건 상태에서 목재의 표준 함수율은 어느 정도인가? 자, 기건 상태라는 것이 이 대기의 습도와 일치된 상태, 그 상태에서의 함수율이 바로 기건 상태에서의 함수율인데 약 15% 정도 됩니다. 기건 상태에서의 목재 표준 함수율은 15%다. 다음 중 열 가소성 수지는 어떤 것인가? 자, 플라스틱 수지에는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이 있죠.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에폭시 수지, 이런 것들은 모두 열 경화성 수지고요. 폴리에틸렌 수지, 폴리스틸렌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지, 염화 비닐 수지, 아크릴 수지. 자, 요렇게가 열 가소성 수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열 가소성 수지, 열 경화성 수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빈출 문제. 어떤 것이 열 가소성 수지인지, 어떤 것이 열 경화성 수지인지 그 종류를 물어봅니다. 열 가소성 수지에는 폴리에틸렌 수지, 폴리스틸렌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죠. 여기에 염화 비닐 수지와 아크릴 수지가 열 가소성 수지다. 다음 수목 외과 수술용 재료 중에서 동공 충전물의 재료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에폭시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FRP를 말하죠. 그리고 우레탄 고무. 자, 요런 것들은 열에 강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는 수지들로 동공 충전물의 재료로 적합하지만 콜타르는 안 됩니다. 콜타르는 30도만 넘어도 액체 상태로 돼서 동공에서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동공 충전물로 콜타르는 부적합하다. 한지형 잔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주로 서양 잔디가 한지형 잔디인데 벤트그래스, 라이그래스, 켄터키 블루그래스, 페레니얼 그래스 모두 한지형 잔디죠. 하지만 버뮤다 그래스는 서양 잔디 중 에서 대표적인 난지형 잔디입니다. 생장이 빠르고 내한성이 양호한 버뮤다 그래스는 난지형 잔디다. 성형 가공이 용이하고 가벼운 무게에 비하여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화성이 없고 온도에 약한 특징을 가진 것은 바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성형 가공이 용이하고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에 약하죠? 내화성이 없고 온도가 올라가면 변형이 잘 된다. 내열성이 떨어진다.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다음 중 광선과의 관계상 음수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눈주목 바로 눈에 들어오죠? 독일회사 주식, 주목. 눈주목은 음수고 박달나무, 감나무, 배롱나무 모두 양수입니다. 독일회사 주식 팔후 나주게 너도 정감은 녹칠 함단서. 음수 암기 팁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양질의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포졸란은 콘크리트에 혼합해서 워커빌리티, 작업성을 개선하고 마감성, 피니셔빌리티를 좋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수밀성이 크고 발열량은 적고 화학적 저항성이 크다. 포졸란의 특징 맞습니다. 하지만 포졸란을 첨가해서 얻는 것은 장기 강도지 단기 강도가 크다 하면 틀려요. 포졸란은 초기 강도가 작고 장기 강도가 크기 때문에 강도의 증진이 빠르고 단기 강도가 크다. 요 보기가 틀렸습니다. 포졸은 장기 강도 잡는 놈입니다. 장기 강도 잡는 포졸입니다. 포졸 장기 강도 잡는다. 콘크리트 다지기에 대한 설명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작업이 용이하도록 사선으로 0.5m 정도 찔러 넣는다. 자, 너무 많이 찌른 거예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질 때는 하층 콘크리트 속으로 10cm, 0.1m만 찔러 넣습니다. 자, 0.5m. 이게 헷갈리는 게 0.5m는 간격이에요. 0.5m 간격으로 찔러 넣지 깊이는 10cm, 0.1m입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보기, 맞는 보기입니다.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이나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곤란할 때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맞고, 내부 진동기 한 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진동 시간은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뜰 때까지 한다. 그리고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된다. 그렇죠? 마감면이 평탄해야 됩니다. 10cm, 10cm 찔러 넣는다. 요것만 기억합니다. 다음 중 목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목재는 소리 및 전기의 전도성이 작죠. 크다 하면 틀렸다. 건조가 불충분한 것은 썩기 쉽고 단열성 크고 가공성은 좋다. 목재 특징 맞습니다. 하지만 소리, 전기 등의 전도성이 작다, 낮다 해야 됩니다. 크다 하면 틀렸다. 목재를 건조하는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목재를 건조하면 탄성과 강도가 높아지죠. 증가합니다. 낮추기 위해서 건조한다? 말도 안 되죠. 탄성과 강도를 높여야지 왜 낮춥니까?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변색 및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접착이나 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탄성과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 뭐를? 목재 건조. 다음 중 보도 포장 재료로 부적당한 것은, 자, 보도 포장 재료로는 외관 및 질감이 좋고 자연 배수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을 것 다 이해되죠? 하지만 보행 시 마찰력이 전혀 없을 것. 마찰력이 없으면 빙판인가요? 다 미끄러지겠죠? 보행 시 마찰력이 없으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는 재료는 피해야 됩니다. 보도 포장 재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합성수지의 종류. 자, 500도씨까지 견딘다. 방수제, 도료, 접착제로 사용한다. 내연성, 정기적 전연성이 있고 유리섬유판, 텍스, 피역류 등 모든 접착이 가능하다. 특히 내수성, 내열성이 우수하다. 자, 실리콘 수지 찾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실리콘 수지의 특징으로 다른 것들과 차별화해서 암기해야 될 것이 500도 이상 견디는 수지다. 텍스, 피역류 등 접착이 가능하다. 실리콘 수지입니다. 500도 이상 견디고 텍스, 피역류 등의 모든 접착이 가능하다. 내수성, 내열성 우수하고 방수제, 도료, 접착제로 사용된다. 실리콘 수지. 자, 에폭시 수지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항공기나 콘크리트 접착에 이용한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에폭시 수지입니다. 굵은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이 1000g,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이 1100g, 수중 질량이 650g일 때 흡수율은 몇 %인가? 자, 요런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흡수율 공식. 흡수율은 표절 퍼절, 표절 퍼절. 요렇게 암기하십니다. 자, 흡수율이란 게 골재가 얼마나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지 그 머금은 물의 양의 비율을 구하는 거죠. 표면은 건조돼 있고 내부에 있는 물량을 구하는 거니까 요 표면 건조 상태의 질량에서 속까지 바짝 마른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을 빼주면은 이 골재가 머금은 물의 양이 나올 거고 그 물의 양을 다시 퍼절, 절대 건조 상태 질량으로 나눠주면 요게 바로 흡수율이 되는 겁니다. 물의 양의 비율이니까. 그래서 요 수중 질량 650g 요거는 필요 없는 숫자예요.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 1100에서 절대 건조 상태 질량 1000을 빼주면은 100g이 나오고 요걸 다시 절대 건조 상태 질량 1000g으로 나눠주면 0.1, 10%가 나온다. 그래서 골재 흡수율 공식은 표절 퍼절, 표면 건조 마이너스 절대 건조 나누기 절대 건조다. 표절 퍼절. 골재의 함수 상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골재를 110도C 정도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건조시킨 상태를 절대 건조 상태 또는 노건조 상태, 오븐 드라이 컨디션이라고 한다. 골재의 속까지 바짝 말린 상태, 절대 건조 상태입니다. 110도씨에서 24시간. 골재를 실내에 방치할 경우 골재 입자의 표면과 내부의 일부가 건조된 상태를 공기 중 건조 상태라고 한다. 자, 요것도 맞습니다. 골재 입자의 표면에 물은 없으나 내부의 공극에는 물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아까 뭐라고 했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표면에는 물이 없고 내부에는 물을 완전히 머금고 있는 상태, 표면 건조 포화 상태다. 자, 절대 건조 상태에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되는 수량을, 자, 안쪽에 흡수된 거죠. 골재 내부에 흡수됐는데 표면 수량이라고 한다. 틀렸겠죠? 골재의 흡수량이 됩니다. 표면 수량이 아니라 골재의 흡수량이라고 한다. 속까지 바짝 마른 절대 건조 상태에서 내부의 공극에는 물이 꽉 찬 상태, 표면 건조 상태가 될 때까지의 흡수량을 표면 건조라고 했으니까 표면 수량이 아니라 골재의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표면 수량, 요게 틀렸다. 운반거리가 먼 레미콘이나 무더운 여름철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자,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이렇게 뒤에 부착하고 있는 요 장치가 계속 회전하는 이유는 굳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운반거리가 너무 멀다, 혹은 무더운 여름철이라서 콘크리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혼화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바로 응결, 경화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응결 지연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요 반대가 경화 촉진되겠죠. 빨리 경화시키는 것은 요건 겨울에 사용한다. 요 경화 촉진제의 주 원료는 염화칼슘입니다. 요까지 알아두시고, 문방거리가 먼 레미콘이나 무더운 여름철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혼화제로 지연제를 섞어준다. 다음 중 덩굴성 식물로만 짝져진 것은, 자, 등나무는 덩굴식물이지만 금목선은 상록, 화렵, 관목이죠. 송악과 담쟁이 덩굴은 덩굴성 식물 맞습니다. 치자나무는 관목이고 멀꿀은 덩굴성 식물 맞아요. 으름은 덩굴성 식물이지만 요 수국 은 초화류죠. 수국나무는 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덩굴성 식물은 송악과 담쟁이 덩굴이다. 그 밖에도 인동덩굴, 마삭줄 등 으름덩굴, 머루, 오미자, 노박덩굴, 능소화, 담쟁이 덩굴, 방금 봤던 송악이나 멀꿀 등도 덩굴성 식물이 되겠습니다.
살비제란 어떤 약재를 말하는가? 응애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죠. 살비제는 선충, 나방류, 병균이 아니라 응애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재다. 살비제, 응애, 생물 분류학적으로 거미강에 속하고 덥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고 뾰족한 잎으로 즙을 빨아먹는 해충은 자 거미강에 속한다. 즙을 빨아먹는 흡즙성 해충이다. 응애류입니다. 응애다. 진딧물, 나무좀, 가루이는 거미강이 아니죠. 진딧물은 진딧물과고 나무좀은 딱정벌레목입니다. 나무좀과다. 그리고 가루이는 매미목입니다. 거미강에 속하고 덥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한다. 흡즙성 해충이다. 응애류입니다. 수목의 전정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가로수 밑까지는 2m 이상 되는 곳에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자, 지하고 때문이죠. 교통의 흐름이나 보행자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가로수 밑까지는 2m 이상 되는 곳에서 나오도록 한다. 맞고. 29. 활착을 위한 전정은 본래의 수영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맞겠죠? 활착을 위한 전정은 수영 파괴되지 않아야 되고 충계 전정 시에 진달래, 목련 등 화목류는 개화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진달래, 목련 등 화목류의 전정은 꽃이 피고 난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하계 전정은 수목의 생장이 완성한 때므로 강전정을 해도 나무가 상하지 않아서 좋다. 자, 하계든 동계든 요 강전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계 전정 시에도 강전정을 하면 수목 생장에 좋지 않다. 평판 측량에서 제도 영지의 도상점과 땅위 측점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구심이라고 합니다. 평판 측량의 3요소, 정구표죠. 정구표, 정준, 구심, 표정, 정구표. 평판 측량 3요소인데요. 여기서 제도용지의 지도상 도상점과 땅위 측점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야 90점 잡아! 구심이라고 합니다. 정주는 수평 맞추기, 표정은 방향 맞추기를 뜻해요. 구심은 도상점과 땅위 측점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구심이다. 현대적인 공사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품질과 공기는 정비례한다. 공사기간이 공기죠. 품질이 늘어나면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정비례한다. 틀렸겠죠. 적정한 공사기간이 품질을 보장하는 거지 한없이 공기가 늘어난다고 품질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정비례한다. 이건 틀렸다. 공기를 서두르면 원가가 싸게 된다? 자, 공사를 서두르면 비싼 가격에 자재와 인력을 구할 수밖에 없죠. 원가가 싸게 된다? 틀렸고 경제 속도에 맞는 품질이 확보돼야 된다. 자, 요건 맞는 설명 같죠? 경제 속도라는 게 적정한 속도니까 경제 속도에 맞는 품질이 확보돼야 된다. 맞겠고 원가가 싸게 되도록 하는 것이 공사관리의 목적이다. 무조건 싸게 하는 게 공사관리의 목적 아니죠. 공사관리의 목표는 경제 속도에 맞는 품질 확보도 포함하고 이것도 자주 물어보죠. 공사관리의 목표, 공원 품 안에서 공사관리한다. 공사관리의 목표는 공정, 원가, 품질, 안전이 공사관리의 목표입니다. 공원 품 안에서 공사관리한다. 느티나무 10주에 60만원, 조경공 1인과 보통공 2인이 하루에 식재한다라고 가정할 때 느티나무 한 주를 식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자, 요 계산 문제. 단 조경공 노임은 1당 6만원, 보통공 노임은 1당 4만원이다. 자, 우리가 구할 게 뭐죠? 느티나무 한 주를 식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죠. 10주에 60만원이니까 한 주의 가격을 먼저 구해보죠. 한 주는 6만원이 되겠고 조경공 1인과 보통공 2인이 필요하니까 총 노임은 조경공 1인에 1당 6만원 더하기 보통공 2인이 1당 4만원이니까 2인이면 8만원. 총 14만원이 되겠죠? 조경공 1인과 보통공 2인이 10주를 식재하니까 한 주당 소요되는 노임은 요 14만원이 10주 심을 때 노임이니까 한 주를 심을 때는 10분의 1인 14,000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느티나무 한 주당 가격인 6만원과 한 주당 노임인 14,000원을 더해서 74,000원이 답입니다. 공사 노임의 적사는 한 주당 노임과 한 주당 가격을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조건에 10주를 심는데 조경공 1인과 보통공 2인이 하루에 식재한다고 했으니까 총 노임을 구해서 그걸 나무수로 나누어주면 한 주당 노임이 나온다. 그것과 한 주당 나무 가격을 더해주면 한 주를 식재할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이 됩니다. 노임과 나무 가격을 더해서 구한다. 다음 도시공원 시설 중 유희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유희시설에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르고 있으면 이런 야영장 같은 것도 유희시설에 속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유희시설은 낚시터가 유희시설입니다. 야영장은 휴양시설, 잔디밭은 조경시설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은 교양시설이다. 요 낚시터가 유희시설입니다. 자, 유희시설에는 놀이터시설이다, 놀이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정글짐, 사다리, 순환회전차, 궤도, 모험놀이장, 발물놀이터, 뱃놀이터,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유희시설입니다. 낚시터는 유희시설이다. 다음 중 순공사원가를 가장 바르게 표시한 것은 제노경 부장님이 순공사원가 관리하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노경입니다. 순공사원가는 제노경 부장님 순공사원가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수목을 뿌리 돌림할 때 분해 크기는 근원지름의 몇 배 정도가 적당한가? 4배죠. 뿌리 돌림할 때 분해 크기는 근원지름의 4배 정도가 적당하다. 다음 설계 기호는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 자, 사선으로 표현하고 위에다가 반대쪽 사선, 아래에도 반대쪽 사선 이렇게 표시한 것을 잡석 다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면 상세도 그릴 때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단면 상세도 그릴 때 지겹도록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집안층은 사선을 이렇게 끝까지 표현해주고 잡석 다짐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은 다음에 위아래로 한 번씩만 사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그 밖에 자갈과 콘크리트, 철근 배근한 것.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면 콘크리트인데 여기에다가 사선 3개 이렇게 그려주면 철근 배근한 게 됩니다. 요 정도 알아둔다. 수목을 옮겨 심기 전에 일반적으로 뿌리 돌림을 실시하는 시기는 수목을 옮겨 심기 전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이식하기 6개월에서 1년 전, 해토 직후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이 뿌리 돌림 시기로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뿌리 돌림 시기는 이식 전 6개월에서 1년 전입니다. 보기에 괄호 안에 적합한 쥐똥나무 등을 이용한 생울타리용 관목의 식재 간격은 조경 설계 기준상의 생울타리용 관목의 식재 간격은 25cm에서 75cm입니다. 생울타리용 관목의 식재 간격은 25cm에서 75cm, 0.25m에서 0.75m다. 2줄에서 3줄을 표준으로 하되 수목의 종류와 식재 장소에 따라 식재 간격이나 줄 숫자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게 규정이지만 생울타리용 관목 식재 간격은 25cm에서 75cm를 적용합니다. 속효성 비료로 계속 주면 흙이 산성으로 변하는 비료는 황산 암모늄입니다. 요소 아니에요. 석회 질소 아니고 중과석 아니고 황산 암모늄은 속효성 비료로 계속 주면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인간이나 기계가 공사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단위 물량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품질을 수량으로 표현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품셈이죠. 품셈의 뜻은 인간이나 기계가 공사 목적물을 만들기 위하여 단위 물량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품질을 수량으로 표현한 거다. 품셈. 잔디 식재지의 표토의 최소 토심, 생육 최소 깊이는 바로 30cm입니다. 생존 최소 토심과 생육 최소 깊이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인공 토양과 다릅니다. 이건 일반적인 초하류, 소간목, 대간목, 청근성 교목, 신근성 교목, 일반적인 초하류와 수목에 생존하기 위한 최소 토심, 그리고 그보다는 토심이 깊어서 생육하기에 적당한 최소 깊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잔디 초하류는 15, 30, 소간목은 30, 45, 대간목 45, 60, 청근성 60, 90, 신근성은 생존 최소 90, 생육 최소 150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에 나온 것만. 잔디 식재지 표토 최소 토심은 생육 최소 깊이라고 했으니까 30cm죠. 30cm, 생존 최소 토심 15cm. 요건 꼭 암기합니다. 이식한 나무가 활착이 잘 되도록 조치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유기질, 무기질 거름을 충분히 넣고 식재한다. 자, 지금 금방 이식한 나무의 경우에는 요 유기질 비료를 흙과 골고루 섞어서 사용하지만 무기질 거름까지 충분히 넣고 식재한다. 요거 틀렸어요. 비료가 직접 수목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유기질 비료를 조금 넣어줍니다. 유기질, 무기질 거름 충분히 넣고 식재한다. 틀렸다.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하여서 이식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 맞겠죠? 나무의 식재 방향과 깊이는 최대한 이식 전의 상태로 한다. 요것도 맞겠고, 이식 후에도 환경 변화를 적게 느끼도록 하는 게 좋겠죠? 식재 방향과 깊이는 이식 전의 상태로 한다. 맞고, 주풍양, 지형 등을 고려하여 안정되게 지주목을 설치한다. 지주목도 설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유기질, 무기질 거름 충분히 넣고 식재한다. 요게 틀렸다. 다음 중 잎이나 가지에부터 즙액을 빨아먹어 잎이 황색으로 변하게 되고 잎이 황변하고 2차적으로 그름병을 유발시킨다. 자, 키워드 많이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감나무, 동백나무,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 치자나무, 감동호, 사치, 감동호, 사치.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충해는 깍지벌레입니다. 자, 깍지벌레 뭘로 방지하죠? 깍지벌레 니 한판 뜰까? 매치 온으로 방지하죠. 요거까지. 잎이나 가지에부터 즙액을 빨아먹는 흡즙성 해충이다. 잎이 황변되고 그름병을 유발시키며 감동사치.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충해는 깍지벌레입니다. 자, 식물명에 대한 코우의 원칙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코우의 원칙, 요게 뭐냐? 코우의 원칙은 어떤 질환이 그 원인이 되는 미생물 간의 관계에 대한 4원칙을 말하는데요. 병든 생물체에 병원체로 의심이 되는 특정 미생물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 병든 생물체에는 병원체로 의심되는 특정 미생물이 존재해야 되고, 그 미생물은 기주생물로부터 분리되고 배지에서 순수 배양돼야 한다. 순수 배양돼야 한다. 요거까지 보고 문제로 돌아가서 4번, 병든 생물체로부터 접종할 때 사용됐던 미생물과 동일한 특성의 미생물이 재분리되지만 배양은 되지 않아야 된다. 요게 틀렸어요. 그 미생물은 분리되고 배지에서 순수 배양되어야 됩니다. 자, 보기로 돌아가서 병든 생물체에 병원체로 의심되는 특정 미생물이 존재해야 되고, 그 미생물은 기주생물로부터 분리되고 순수 배양되어야 된다. 여기 배양되어야 된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배양되지 않아야 된다. 틀렸다. 자, 3번도 볼까요? 순수 배양한 미생물을 동일 기주에 접종했을 때 동일한 병이 발생해야 된다. 요것도 한 가지 조건입니다. 호우의 원칙. 다른 거 다 몰라도 어떤 미생물이 재분리도 되고 배양도 돼야 된다. 요렇게 기억하십시오. 재분리도 돼야 되고 배양도 돼야 된다. 호우의 원칙. 자, 상해의 피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리 상자죠. 서리 피해는 성목보다 치수, 어린 유령목이 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맞고, 분지를 이루고 있는 우묵한 지형의 상해가 심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오목한 분지 지형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서리 피해도 상대적으로 심하고, 건조한 토양보다 과습한 토양에서 피해가 많겠죠. 하지만 1차가 심한 남쪽 경사면보다 북쪽 경사면의 피해가 심하다. 자, 일교차가 심한 쪽이 피해가 심합니다. 남쪽 경사면이 피해가 심하다. 상해 서리 피해는 일교차가 심한 남쪽 경사면, 오목한 분지 지역, 큰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 유령목, 건조 토양보다는 과습한 토양 또는 북서 계절풍이 심한 지역에서 상해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남쪽 경사면보다 북쪽 경사면 피해가 심하다. 틀렸다. 자, 큰 나무이거나 장거리로 나무를 운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운반할 나무는 줄기에 새끼줄이나 거적으로 감싸줘서 운반 도중 물리적인 상처로부터 보호한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밖으로 넓게 퍼진 가지는 가지런히 염이어서 새끼줄로 묶어줌으로써 운반 도중 손상을 막는다. 상식적인 얘기. 장거리 운반이나 큰 나무인 경우에는 뿌리분을 거적으로 다시 감싸주고 새끼줄 또는 고무줄로 묶어준다. 이것도 맞겠죠? 하지만 나무를 싣는 방향은 반드시 뿌리분이 트럭의 뒤쪽으로 오게 한다. 그래야 싣고 내릴 때 편하다. 자, 이렇게 트럭이 있으면 뿌리분은 반드시 트럭의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지가 차량의 앞쪽으로 오면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가지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나무를 싣는 방향은 뿌리분이 트럭의 앞쪽으로 온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파종 공법은 종자, 비료, 파이버, 침식 방지제 등을 물과 교반한 다음에 펌프로 살포하여 녹화하는 방법이다. 자, 벌써 답이 나왔죠? 종자를 펌프로 살포한다. 종자 분사 파종 공법입니다. 비탈면에 기울기가 급하고 토양 조건이 열악한 급경사지에 기계와 기구를 사용하여 종자를 파종한다. 한냉도가 적고 토양 조건이 어느 정도 양호한 비탈면에 한해서 적용한다. 자, 종자를 비료, 파이버, 침식 방지제 등과 함께 교반한 다음에 펌프로 살포하여 녹화하는 방법. 종자 분사 파종 공법입니다. 자, 식생 매트 공법은 종자와 비료 등을 풀로 부착시킨 매트를, 요 매트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고, 매트를 비탈면에 전면적으로 피복하는 공법. 식생 매트 공법. 볏짚 거적 덮기 공법은 비탈면에 종자를 먼저 살포한 후에 그 위에 볏짚 거적을 덮어서 씨앗 유실을 방지하고 보습으로 발화가 촉진되도록 하는 공법이 볏짚 거적 덮기 공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경 뿜어 붙이기 공법은 땅속에서 자라는 줄기가 지하경이죠. 요 지하경 식생 기반제를 고압으로 안반 비탈면에 두텁게 뿜어 붙이게 하는 공법이 지하경을 말 그대로 뿜어 붙이는 공법이다. 지하경 뿜어 붙이기 공법입니다. 자, 보기를 잘 읽어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몇 개의 키워드를 조합하면 답이 보이는 그런 쉬운 문제다. 종자를 펌프로 분사해서 파종하는 공법이다. 종자 분사 파종 공법입니다. 다음 중 상농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은? 자, 불로화는 여기 한 해밖에 못 살아요. 한 해살이 풀이다. 이름처럼 늙지 않는다 해서 상농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문제를 냈겠죠. 불로화는 국화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풀입니다. 상농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흔히 아게라툼이라고 부르는 게 불로화입니다. 자, 마삭줄은 상록성 덩굴식물이고요. 골고사리도 상록성 단연초다. 남천은 관목이죠. 상록 관목인 남천 모두 상농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불로화, 아게라텀은 한해살이 풀이라서 상농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잔디깎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잡초를 방지하고 이용 편리를 도모하고 병충해를 방지한다. 잔디깎기 목적 맞고요. 잔디의 분화를 억제한다. 자, 잔디를 깎아주면 잔디의 마디에 있는 곁눈이 분화를 하게 됩니다. 요 잔디깎기는 잔디의 수평 분화를 촉진시키고 통풍을 좋게 한다. 분화를 억제한다. 틀렸습니다. 잔디깎기 분화를 촉진입니다. 직영공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급한 준공을 필요로 할 때는 직영공사 못하죠. 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직영공사를 택합니다. 해당 공사 전문가도 아닌데 시급한 준공을 원할 때는 도급공사가 적합합니다. 공사 내용이 단순하고 시공 과정이 용이할 때 직영공사 할 수 있고요. 일반 도급으로 단가를 정하기 곤란한 특수한 공사가 필요할 때 직영공사 해볼만 하죠.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재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 편의가 있을 때도 직영공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준공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는 직영공사는 부적합하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보기에 잔디 종자 파종 작업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비살포, 정지작업, 파종, 멀칭, 전압, 복토, 경운이 있는데요. 맨 먼저 밭을 갈아주고요. 경운한다. 시옷이 먼저죠? 답은 4번. 시옷이 제일 먼저인 거 딱 하나 있네요. 경운을 제일 먼저 한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기비를 살포합니다. 기비살포 한 다음에 정지작업. 밭을 갈아주고요. 그 다음이 파종이다. 파종하기 전에 경운, 기비살포, 정지작업 해줍니다. 파종하고 복토하고 약간 다진 다음에 멀칭해주는 순서입니다. 멀칭이 제일 마지막이다. 자, 요렇게 생각하기 귀찮으신 분은 잔디 파종 최강자는 경기 정파 복전머리다. 요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잔디 파종 대회에서 우승자는 경기 정파의 복전머리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 외워집니다. 경기 정파 복전멀. 경운이 제일 먼저 기비살포, 정지작업하고 파종한다. 그 다음에 복토하고 다져주고 전압하고 멀칭하는 순입니다. 경기정파 복전멀. 자, 이상입니다. 조경기능사 필기 들어서 푸는 빈출 모의고사 그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